시작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발표하신 6분의 그 발표 내용에 관해서 그 강청석과 뭐 이렇게 행정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기하실 그 문제라거나 혹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문제를 먼저 풀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에스페란토의 전망에 대해서 좀 본인은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존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매듭 짓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순서로서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드신 생각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페란토를 제2모국어로 선택한다라고 지금 있어요. 에스페란토를 제2모국어로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예를 들어 책을 본다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영어 같은 경우는 10년에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외국 갔다 오지 않으면 소설책을 본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태어나신 청년분들이 그 대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책을 읽을 때 우선 단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뭐 항상 사전을 두고 읽는데요. 저도 대화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편차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한 3시간 배우고 대화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 친구도 뭐 그런 일 했어요. 네, 아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그 외국어에 대한 접촉이 조금 많았을 가능성을 아마 감안해 두셔야 되고요. 아예 안 배운 분들 그냥 제 가끔 오래전에 그 여성 소위 말하면 주부라는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금 했었는데 그분들도 뭐 이제 젊었을 때 뭐 외국 조금은 뭐 하셨겠지만 이제 거의 가물가물한 상태인데 한 예를 들면 영어 정도 공부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언어를 공부한다는 자세로 하시면 학원 이거 뭐 학원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강의 매일에서 한 달 기본 강의 듣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한 반년 정도면 다른 언어 제가 가끔 예를 들면 영어나 다른 그 인도여권 계통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는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6개월 정도면 아마 영어 했던 것하고는 훨씬 달리 조금 표현도 하고 알아도 먹고 뭐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뭐그 쉽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싶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그 라틴어 계열 언어에 대한 그 습득 정도가 그 많은 점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다른 언어 배우기가 할 수 있지만 에스페란토를 지금 우리가 완전히 무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러니까 에스페란토의 최대 문제는 이제 실용성 그것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그 점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유력한 기준으로 아까 마지막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그 실제로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그 국제 그 아나키스트들하고 평화운동가들을 그러니까 생태운동가들을 찾아서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실제로 방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방문 실적이라는 거는
만난 그런 네, 거에 그러니까 대한 각국에 들어가서 접촉하기가 그러니까 발견하고 접촉하기 쉬웠는지 그리고 실제로 한 나라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를 만날 수 있었는지 그건 뭐 아나키스트뿐만 아니라 생태운동 그 에콜로기스트뿐만 아니라요. 에스파란티스토는 만나려고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찾으면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만약에 외국에서 온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에스파란토 운동을 하는 그다음에 에스파란토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해서 물어보면 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그거를 정보를 에스파란토 하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접촉하고 싶고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접목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아나키스 잡지가 나와요. 에스파란토 잡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스페인 친구가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꼭 이 친구들 가서 아르헨티나 가면 이 친구들 꼭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는 우리끼리는 다 이제 소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심 분야니까 특히 에스파란토라는 언어로 갖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특히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어디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에서 재미있었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제 덧붙이자면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나타나지 않거든요. 에스파란토 운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에스파란토 운동하면서도 뭐 잡지라든지 뭐 이런 뭐 일반적인 운동에서도 이렇게 모임에서 잘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의 즐거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카시타 해가지고 숨겨져가지고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에스파란토를 전혀 자기가 에스파란토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에스파란토 공부를 했던 분들을 만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즐겁죠. 특히 생태주의자들이 에스파란토에 꽤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대회에 안 오세요. 대회에 참가할 돈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세계대회에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여유도 안 되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활동하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활동하는 사람 많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에스파란토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스파란토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새롭죠. 그래서 되게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에스파란토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에스파란토 정신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자기들이 만나려는 한편에는 고립되어 있지만 에스파란토가 이제 글로컬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로컬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립된 부분 속에서 특히 이제 지역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갇혀 있는 부분 속에서 글로벌화 해가지고 네트워크화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언어가 과연 영어가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 저는 영어보다는 더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가 에스파란토라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장경현 선생님. 네. 장경현 선생님께서는 에스파란토 문학 작품을 많이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에스페란토를 개인적으로 만약에 활용하는 것인데 그럴 때 느끼는 즐거움이라거나 보람이라거나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독서를 하면서 책에서 읽는 책의 즐거움 그걸 통해서 저자나 역자나 또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의 삶을 이렇게 찾아가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행히 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에스페란토가 세계는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에서 직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그래서 그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각 출판사들을 이렇게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원서에서 에스페란토 원어에서 번역되는 것을 원하는 출판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서적들은 국어에서 에스페란토로 이렇게 번역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어로 번역된 경우를 이렇게 출판 제안했을 때 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답답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제 얘기 혹시 잘 들립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예. 네, 제가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너무 모르고 이제 질문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세계적인 이렇게 이제 세계의 각국의 뭐 민중음악이나 저항음악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항음악이나 민중 활동에 어떻게 음악적인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이 좀 더 있고요. 사용이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워낙에 소수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은 알려진 에스페란토를 활용한 그런 음악들이나 이런 아티스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 카라진이 이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에스페란토로 대한 음악 안 들어보셨죠? 네. 특히 이제 스페인의 카이텔 플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듭니다. 뭐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라는 음악도 있고요. 스페인 민중 그때 예전 때 민중음악으로 나왔던 것들을 에스페란토 번역해가지고 음반도 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음악가들도 있고요. 에스페란토 음악에 락하는 그런 그룹들을 보게 되면요.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삐딱합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 언어를 알고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음악성으로 평가하자면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평가할 일들이고요. 국내에 이제 소개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하셔가지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저 바카 같은 경우는 그 에스페란토를 배워가지고 에스페란토 랩에 그걸 응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있네요. 네.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에스페란토 음반 제작사가 있어요. 프랑스에 비닐 코스모라는 음반 제작사가 있는데 전 세계 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에스페란토로 랩 프로젝트 앨범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실버라이에게 바카 제목이라고 지금 제주도 사는데 그 친구가 그 노래를 이제 하나 냈고 일본에서 냈고 뭐 브라질에서 냈고 독일에서 냈고 해가지고 음반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 시도들이 있죠. 아무래도 에스페란토 만드는 것 자체가 기존의 사회 흐름에서 뭔가 새로운 인상과 호흡 찾는 작업에서 모든 분야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신 숫자는 적죠. 그렇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이상 때문에 말하는 연계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본인이 하면 하나 갖고도 100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에스페란토 운동이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음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음악 전공은 아닌데 하다 보면 일본 친구가 노동조합하는 친구가 일본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부르는 투쟁가를 모아서 보내준다든가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어르신들 오랫동안 20, 30년, 40년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하고 그래서 원작 음악은 실은 음악 쪽에는 아무래도 절대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습니다만은 각국의 노동에서 번안하는 작업들도 조금씩 되기는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에스페란토로 아예 본격적으로 하는 그룹들이 있지만 절대 다수는 적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연결은 가능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국내에서는 그 박하신가요? 그분 말고 또 있나요?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아니면 뭐 에스파란토 튀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판매량으로 하면 장사 안 되는 거죠. 시장이 없으니까. 근데 에스파란티스트 사십니다. 근데 에스파란티스트 중에서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음악을.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개간지가 납니다. 락이라는 그 개간지 발매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에스페란토로 된 그 소설이나 문학 작품 같은 거 그거는 장정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제일 발달한 작품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시는 일을 인터넷에서도 그 에스페란토 된 작품들은 수없이 많이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찾을 수가 있으십니다. 예. 뭐 명작이 번역된 경우도 있고 에스페란토로 원작으로 써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300시간만 투자하시면요. 300시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뭐 글도 보고 편지도 쓸 수 있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지구촌이라는 말이 에스페란토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그 양희석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페란토라는 게 이념적이라기보다는 그 삶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저는 생각에 진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에스페란티스트로서의 그런 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시대의 고민을 조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판으로, 제 같은 경우는 번역 활동으로, 또 안정수 선생님 같은 분은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정무역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뭔가 한 걸음, 아까 어떤 분은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본인이 직접 찾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페란토로 만든 장혁 박사 자체도 그 어떤 이즘이라는 하지만 이스모를 붙이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유대인들의 상황에 굉장한 동정을 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활동에 본인의 활동으로 해서 자신이 만든 언어에 이즘이라는 딱지가 붙여질까 굉장히 활동을 했는데 장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은 에스페란토는 그냥 하나의 언어로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사용하면 서로 간에 특히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소통하지 못했던 일반 민중들, 일반 사람들까지 서로 친구가 되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사람들 간에 친구가 되었고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두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언어가 나오게 됐던 경우는 저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상황이 만들었던 겁니다. 특정한 주위에 집착한 사람들이 그걸 먼저 굉장히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을 했는데 불행하게 또 실은 그 당시의 정황이 그 특정한 주위에 반대하는 권력자들이 나타남으로써 실은 에스페란토가 굉장히 큰 고초를 되게 겪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주요 내용이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목적보다는 이 에스페란토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에스페란토 이념이 될 수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앞까지 덧붙이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자면 지금에 생각하면 그런
에스파란토 운동에 있어서 철학적 부재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 말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요. 과거 20년, 30년대 치열했던 시대적 상황을 살았던 부분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좋든 싫든 시대적 상황이, 그다음에 그 정치 질서에 의해서 에스파란티스트가 그냥 타격도 있고 이용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시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현대에 와가지고 다 없는 상태에서 그 개인들한테 맡겨놨다는 겁니다. 에스파란토요. 이런 상황에서 구심점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좀 에스파란토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이런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다면 이게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든지 시대적 상황이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연 에스파란토가 뭐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그건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에스파란토가 민주주의적인 부분에서 진짜 억압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개인의 질문이고 철학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걸 방기하고 그냥 계속 위로만 간다 그러면 과연 에스파란토가 남으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또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부분들이에요. 에스파란토 하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건데 지금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스파란토 운동적 전망에 있어서 에스파란토가 너무 지금 관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족화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지금 사람들의 또 이 언어적 유의로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과거에 치열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운동이 운동이 이제 싹 트야 되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들이 싹 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게 운동은 이 좌와 우의 이런 이런 균형 속에서 흘러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이 너무 강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가 너무 강해가지고 희생을 당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로 남아있고요. 그랬을 때 이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에스파란티스트들이 사라졌을 때 과연 에스파란토 운동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저쪽으로 동의하면서 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는 저는 그 냉혹한 현실주의자 지향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비판적이라 발언이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그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날의 극소수화, 뭐 정체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적으로 이미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초기에 그 운동성이 이제 활력을 잃고 특히 미국 패권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강력한 국제어로 영어가 그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으로서의 효용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전혀 위협성도 없어진 현재 상태에서 어떤 과거 좋았던 한때에 대한 그 향수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 독보적인 추억 뭐 이런 측면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국제 정세가 상당히 이제 미국의 패권이 이미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는 이제 중국의 그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갈등의 격화 뭐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그 대한 국제화로서 그 부활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조금 그 경쟁 국제어들의 대두 그런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기계화의 문제. 그 기계어가 두 가지 측면의 그 위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별도의 국제어를 습득할 필요 없는 자동 번역, 순간 자동 통번역 기계들의 이제
급속한 발전 이런 게 하나의 그 강력한 위협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과거 그 자매노프 박사 시절에는 이런 급지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상당한 지적인 장치들의 집약이 필요했던 어떤 고도의 설계가 그 반드시 필수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너무나 이제 간편해지고 쉬워져서 여러 가지 그 인지 보조 장치들이라든지 무슨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밑받침이 되면 무수하게 다양한 중간어 매개어로서의 어떤 기계어 코드들이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발명됐다 사라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기기화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위협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그러니까 실용적인 자연 국지어들, 예를 들면 그 엄청난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어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패권이 이제 그 종말을 보아할 때 어떤 새로운 국제어로 부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오늘 질문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논의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김선우님은 어떻게 해서 아까 에스페란토가 보편윤리를 이렇게 사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서 그런 이제 영어가 지배하는 그런 신자유주의 현실에서도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이렇게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영어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라거나 또 기계어나 여타 경쟁어들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에스페란토의 어떤 가능성이나 비전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고 또 그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이 영미 패권주의가 너무나 고착되어 있고 여러 이권들이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 다른 요즘 유행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리셋을 해야만 가능하고, 이건 또 그냥 반기를 함으로써 다 수그리고 들어가고 자신의 모든 이권을 내놓음으로써만 가능한 그런 옛날 성인군자 말씀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대한 변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또 에스페란토의 그런 이점이라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으로는 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전반해서 여러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여러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경제계 거물이라던가 또 학계에 명망 있는 몇몇 분들이 그런 선각자적인 그런 해안으로 에스페란토를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불투명한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소로스는 에스페란토 응한 적이 없어요. 조지 소로스 아버지가 에스페란티스트였지, 그래서 아들 이름이 그냥 소로스라고 지어진 거지,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네, 그 한때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들은 내용으로는 유태인들의 언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의 유태인의 문화나 이런 데서는 이 언어에 대해서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좀 다른 점이 좀 있지 않나요? 아쉽게도 그 점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유대인들은 실은 자기들의 선조했던 사람이 하나 그 언어를 만든 것으로 이해만 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 자체가 히틀러가 공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붙인 그 공격구호에 의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그 유대인들하고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갖거나 그 언어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한다라는 것은 실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까 덧붙여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실은 현실적인 사회에서도 그런 노력이 없잖아 있었으면,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현인들에서 늘상 지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현실 문제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에는 많은 회의가 시도도 있었지만 유엔에서도 60년대가 70년대 한번 국제로 올리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때 뭐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인데 미국과 소련이 당연히 노력을 했었고 실은 사회주의에서 많은 그 뛰어난 정치가들이나 이론가들이 그 에스페란토로 거부한 이유도 실은 유사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세계의 미래어는 러시아어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강대국의 언어가 세계의 자질을 차지할 것으로 같이 인공을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소부르주아적인 것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근데 EU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EU 회원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1900년대 말부터 에스페란토를 그 컴퓨터 중간어로 사용하자는 그런 제안들도 있긴 있고 뭐 심지어 EU 내에 에스페란토 의원연맹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자체를 저희들이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에스페란토 자체가 순수한 민간운동 단체입니다가 방금 중국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각국의 세력들이 커졌을 때 오히려 그런 다양한 강대국들이 자기 민족이나 민족어의 이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이 언어 자체가 어떤 대안으로 어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소수의 이상가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그 민족국가의 그런 역학관계에서 봤을 때 패권 관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다만 요 문제 진짜 해결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단순합니다. 요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진짜 이 언어에 왜냐하면 지금은 아마 노동계층에는 이것을 제일 필요로 하고 아마 자멸학부가 개선했던 사람들은 마저도 영어를 배우거나 뭐 한국과 다른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페란토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에스페란토를 자고는 어떤 이유로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효율성을 알리고 그게 민간에서 최소한의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국가기구나 국제기구에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그 에스페란토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언어 문제에 관한 언어 평등에 관한 문제도 뭐 고민도 하고 있고 뭐 유네스코의 문건이나 결정들을 에스페란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아주 그 전체 이 지구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제 중에서 아주 소수 아주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 말씀해보세요. 마지막 반응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 막을 내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금 자연어들의 최대 문제점이 이제 난해하다는 거고 10년 이상 아까 영어를 공부해도 뭐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글로비 씨가 아마 그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세계 국제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좀 그 비관적이지만 그 에스페란토에 상당히 치명타를 남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화된 1,800단어로 제한된 단어만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 문법도 굉장히 극적으로 단순화시킨 영어, 그게 이제 국제언어로 그 상당 기간 앞으로 이제 등극하게 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 이게 미국의 패권이 뭐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하게 몰락할 경우에 특히 이제 경제 위기가 재격화되면서 달러 파워가 뭐 종말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각국의 패권 경쟁 때문에, 그래서 경쟁어라는 그 개념을 이제 중국어니 뭐 스페인어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그렇게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아마 에스페란토가 자연적으로는 그 뭐 국제어의 위치를 차지하기는 힘들고 각국 자연어들이 아마 막 각축하는 그 상황이 되기가 너무나 쉬울 것 같고, 그런데 세 번째 시나리오로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은 게, 거기에 만약에 그 아까 이 마지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고 동의한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중립적 실용성 전략을 포기하고 이념성을 강화한다면 대한 세계화 운동의 어떤 그 국제 도구로, 국제 소통
툴로 좀 앞으로 대한세계화 운동이 그런 격화된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대한세계화 운동이 만약에 부상한다면 거기에 어떤 국제 소통의 도구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가 정말 예측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울리에서도 강의를 화상을 통해서 하면서 이 위험한 언어가 서술한 내용은 이 파시즘이라거나 사회주의권 등에서 에스페란토를 억압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추미애 관심사는 아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영어의 지배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된다. 그렇게 발언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영어 지배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실 영어 생각하면 에스페란토가 낄 자리가 없죠. 어디에서나 영어가 확고하게 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그게 우리들한테 행복감을 주고 참 좋다. 내가 사는데 이게 참 아주 좋은 언어고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준다면 영어의 지배라고 하는 건 그대로 나쁠 리도 없으려니와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실이 안 그렇다라는 거죠. 영어의 지배 그 자체가 우리들을 엄청 억압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공부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걸 뭔가 벗어던지고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게끔 만들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언어 자체로도 거론해지고 사회정치적 혹은 경제적 현실로서도 성자와 패자를 뚜렷하게 갈라내는 그런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언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사람들한테 대단히 거부감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서 영어 지배의 현실은 극복돼야 될 것으로 남아있지 지금 현재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계, 이거 번역 기계 구글을 비롯한 번역 기계의 등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게 우리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구글 번역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꽤 많은 언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계적 차원이 열린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사이의 소통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이 대신 누군가를 이렇게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와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단히 실용주의의 접근이기는 한데 신청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이유, 언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차적으로 현재 기계어가 에스페란토로 예컨대 일정 기간의 수련을 쌓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소통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수준에 밖에 도달해 있지 않고 특히 유럽어하고 아시아어와의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나눠진 언어들 사이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영어를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하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어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어를 아시아어로,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읽을 수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오히려 우리한테도 방해를 주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기계의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비시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자에서 2000자 사이에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쓰기를 통해 가지고 기업언어로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무역을 하는 데는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을 만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는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우리 사유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개념적 단어를 다른으로 계속 풀어 써서 이렇게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역시 기능적으로는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인류로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유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이라거나 뭐 유럽에서는 또 유럽 나름의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거대한 인구가 쓰고 있는 민족어들이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최만일 학자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미 19세기, 20세기에도 있었던 그 상황을 다르게 재현하는 것이고 계속 그 민족 간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우리들한테 사라지지 않고 풀도록 이렇게 그 과제로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점들이 그 에스페란토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김원누리님이 이렇게 제기했던 에스페란토가 그래도 유럽에 속하지 않는가 비유럽권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이제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나 또 뭐 그 사람들의 그 내셔널리즘적인 그 잔재 같은 것도 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면 지금이 이제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 라디코이를 자메노프는 라틴어 기반으로 이렇게 모아냈지만 지금의 컴퓨터 시대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풍부하게 인류 간 소통의 언어들을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이 형성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에스페란토의 어떤 진화의 방식이든 아니면 에스페란토와는 또 다른 형태의 국제적 소통의 언어이든 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 이건 우리가 열어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쨌건 지금 현재 민족어 간의 그 경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갈등 상황이 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비롯되지만 언어적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갈등인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인류적인 그 소통의 필요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의 그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문제이고 에스페란토가 이미 그 고민을 실질적으로 백수십 년 이상 해온 하나의 그 물질적 담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질문하셨던 실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냥 가운데 이 좌우 개념이 떠나가지고 실은 영어가 제국주의적인 언어는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페란토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실은 아까 세계사회포럼 언급하셨는데 세계사회포럼에서도 에스페란티스트들이 하나 코너를 마련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좌파들이 최근에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자기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느냐 이건 좌우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페란토도 실은 이런 문제를 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오늘 이 모임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가라같이 솔리다리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것이 진짜로 낯선 사람들과 모국과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유용성이 일반 사람들한테 과연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이 필요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립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강 선생님은 어떻게? 예, 저도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아까 인터넷이라든가 스카이프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활용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여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이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또 우리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국제어가 필요한데 아까 그 저기 이제 뭐야 그 이제 자동 번역기를 통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뭐 타임지라든가 이런 걸 한번 그 구글을 통해서 번역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문장이 길면은 번역 자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많구나. 그래서 자동 번역기는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야 우리한테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표 교환을 이제 외국인들하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만은 하고 싶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하고서도 우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최초로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우표가 올 때 보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발행 잘 합니다만은 유럽 쪽에서 오는 거 참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림 엽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개인적인 활용이고 또 아까 뭐 개인적으로 뭐 여행 같은 것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오누리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동안 유럽을 갔다가 이렇게 정말 아주 저렴하게 비용으로 아주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갖다 도둑 맞았어도 분실했어도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3개월씩이나 여행하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활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다. 오늘 제가 어저께 저거를 봤는데 위키백과를 갖다가 이제 과거의 거는 무료로 깔려 있었는데 어저께 뭐 검색하려고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다시 이제 1달러인가 얼마가를 주고 깔았어요. 깔았더니 동영상까지 다 써라고 이제. 그 과거에 있던 것들도 그렇고 과거에 뭐 이런 것도 우리 학습 지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만화 같은 것들도 또 있고 뭐 유럽에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하고 학습하는 것은 자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들 시작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논의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얘기를 오늘 말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교장한테 질문 하나. 제가 토론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가정에서 이제 지금 강습도 하고 이런 뭐 잡담회도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에스페란토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다중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단 고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돼가지고 다중에서 이제 뭐 강습도 있고 앞으로 에스페란토에 대한 계획이 좀 갖고 계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페란토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다중네트워크센터에서 지금은 이제 다중지성의 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2006년도부터 에스페란토 강습을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세미나라거나 강좌 같은 형태로 활동이 지속되었고 아까 안종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코너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휴직을 거친 후에 지금 위험한 언어 발간을 계기로 해서 좀 재시동을 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급 강좌하고 중급 강좌를 이제 이번 겨울 학기에 동시에 이제 열 생각이고
에스페란토로 하는 토론 모임은 지난번부터 매주 토요일 날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분들이 그 에스페란토 운동에 기여한 바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다중지성의 정원의 특성이 있다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 진보적인 사회운동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또 다수 이렇게 그 출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라서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들만의 그 모임과는 다른,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접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임과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스페란토가 언어적인 고민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뭐 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방법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자기 고민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하는 데에 저희로서는 좀 역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정열 선생님께서 번역하시는 문학작품도 우리가 이제 출판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에스페란토 강습이나 이 토론의 그 성과들이 사람들 간의 대화로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실천 활동이나 언어적인 그룹핑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이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나 연구나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 또 협회에서 청년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도와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의 활동이 그만큼 박차를 얻어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현생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현생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나카다 선생님이 그 팀워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팀워크. 몰라서 했지. 팀워크. 최근에 문제점이 있을까 하는데 그건 지금 바로 에스페란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하는 게 뒷풀이 때 얘기하죠. 뒷풀이 때. 뒷풀이 몰라요? 포스. 포스. 포스 뭐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전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전이 1월 6일에 이제 개강을 할 예정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월요일 날 지금 초급 끝낸 분들이 중국 에스페란토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낮에 오후 3시에 오늘 못 오신 신혜우 선생님께서 이제 초급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원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국제어 세미나라고 해서 에스페란토로 이루어진 세미나죠. 이게 격주간 2주, 4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언어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사용해드리는 하라고 있으니까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주변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권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